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조세 및 재정 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한 소득 재분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지, 나아가 한국의 복지 체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소득 재분배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림 5-11이 그 근거로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2016년 전후의 OECD 국가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진위계수가 제시되어 있는데, 양자의 차이를 소득 재분배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재분배 효과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이 각각 0.24, 0.23, 0.21로 높았고, 많은 나라에서 0.2에 가까운 수준을 보인 데 비해 미국은 0.12, 한국은 0.05로 매우 낮았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와 멕시코, 칠레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국의 재분배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다고 곧바로 결론 내리기는 이릅니다.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시장소득 진위계수가 0.41로 가장 낮은 반면, 다른 나라의 시장소득 진위계수는 0.5 전후로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되어 은퇴한 노인들의 비중이 높았는데, 시장소득 기준으로 측정하면 그들의 소득이 대부분 0이 되므로 불평등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연금제도가 갖추어져 있어 그들은 대부분 은퇴 후 연금을 받게 되므로 이를 포함하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바꾸면 불평등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고령화로 인해 이들 국가의 의료비 지출의 비중도 매우 높습니다. 즉, 유럽의 재분배 수준이 특히 높았던 것에는 고령화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기 위해 그림 12-15는 각국의 고령화의 정도와 재분배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X축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고, Y축은 두 진위계수의 차이로 측정한 재분배 효과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분배 효과가 높았으며 양자의 상관계수는 0.7로 나옵니다. 그래프에서 추세선이 우상향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재분배 수준이 낮은 것은 유럽보다 아직 고령화가 덜 진행된 것으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그래프에 제시된 추세보다도 상당히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고령화의 차이를 감안하고 나서도 유럽과의 격차가 여전히 남습니다. 이것은 후술하듯이 한국은 유럽보다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었고 사회부조의 지출이 유럽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도 유럽에 비해 재분배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중 일부는 유럽보다 고령화가 덜 진행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유럽보다 고령화가 더 진행되었지만 재분배 수준은 유럽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위의 두 그래프에서 보인 재분배 효과가 현금으로 지급된 사회수혜금, 직접세,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한정되어서 구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빠진 간접세와 현물 서비스를 포함해서 보면 재분배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구미 선진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통상 재분배 정책에 따라 복지국가 체제를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들 간에는 불평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은 복지 지출이 가장 많고 수혜의 자격이 제한이 적어 불평등이 가장 낮은 반면,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은 그 반대로 복지 지출도 적고 불평등도 가장 높으며, 그 다음 대륙 유럽 국가들은
상당한 복지 지출을 하고 있지만 북유럽에 비해 불평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펑컬 등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재분배에서 현금뿐만 아니라 의료와 교육과 같은 현물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복지 지출의 재원으로서 간접세의 재분배 효과를 반영하면 위 세 유형에서 나타난 소득 불평등의 차이, 특히 하위 계층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분배 효과가 높은 현물 서비스의 비중이 크다는 점, 유럽의 간접세 부담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으며 그 부담이 역전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의 재분배 효과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한국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림 12-16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해서 한국의 복지 지출을 현금과 현물 이전의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국민소득 대비 비율로 보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현금 이전은 연금이나 실업보험과 같이 사회보험으로 지출된 것과 보험료의 기여 없이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는 사회부조로 나누었습니다. 연금 등은 현금 이전 남색. 1982년에 국민소득에서 1%에서 최근에는 5%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연금 부담금을 납입한 가입자들이 점차 은퇴하여 연금 수급자가 되면서 이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부조, 현금 이전 보라색. 외환위기 직전에 국민소득의 0.3%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3.3%로 높아져 증가율이 가장 빨랐습니다. 1999년 빈곤층에서 보호 대상자를 선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2007년에 도입되면서 사회부조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현물 이전은 정부의 소비지출 중에서 국방이나 공공행정과 같이 집합 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는 개별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 기타의 현물 이전으로 나누었습니다. 정부의 현물 서비스는 당초 교육을 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며 그 비중이 1970년에 이미 국민소득의 3%에 달했고 최근에는 4.6%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0.2%에서 5.9%로 급등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198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에서 보인 정부의 복지 지출은 근래에 연금과 사회부조가 급증하면서 현금 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97년에서 2020년에 26%에서 39%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현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림 5-11과 12-15의 OECD 통계는 각국의 가계조사를 이용한 것인데 거기에서는 이러한 현물 서비스를 누가 소비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간접세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재분배 논의에서 이들 항목이 빠진 것은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국의 통계청은 조세와 재정 지출의 재분배 효과를 현물 서비스와 간접세로까지 확대한 지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에 의해 유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남년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되 거기서 빠진 현물 서비스와 간접세를 다른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또는 가구별로 귀속시켰습니다. 그 방법을 몇 가지 예시하면
가구별로 학생 수를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정부의 학조 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을 적용하면 교육 서비스의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와 장기 요양 서비스는 건강관리공단의 성별, 연령별 평균 급여비를 각 가구에 적용했습니다. 간접세는 가구별 소비 지출을 조사한 가계동향조사에서 과세 품목별 소비 함수를 추정하고 그 추정 개수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각 가구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그림 2-17은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서 2018년에 소득 분위별로 어떤 수혜를 얼마나 얻고 또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금액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0보다 위에 있는 항목은 수혜이고 아래에 있는 항목은 부담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나 소득 분위는 모두 가구원 수의 차이를 조정한 균등화 가처분 소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혜금과 부담금도 이들과 비교하기 위해 균등화된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예컨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경우 현물이전,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현물이전, 공적연금, 사회부조 등의 기타 연금 이전이 빨간색으로 이거 합쳐서 963만 원을 얻었고 직접세, 그 0보다 낮은 직접세, 간접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295만 원을 부담해서 양자의 차이인 667만 원을 순수혜라고 하는 검은색 동그라미 표식입니다. 순수혜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현물이전, 공적연금, 기타 현금 이전으로 667만 원의 수혜를 보고 직접세, 간접세, 그러니까 SSC,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2,967만 원을 부담해서 2,300만 원의 순부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위와 4분위는 순수혜가 플러스로 나왔고 5분위는 0인 반면 6분위 이상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림 2-18의 패널 A는 이상의 분위별 수혜와 부담을 각 분위의 평균 소득 대비 비율로, 즉 퍼센테이지로 보인 것입니다. 금액으로 본 수혜는 분위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비율로 보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즉 현금과 현물의 수혜율이 모두 하위 분위로 갈수록 빠르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물 이전이 소득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그래프로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의료급여, 주택보조, 국가장학금과 같이 수급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건강보험이나 초, 중고 교육보다 재분배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액으로 본 부담액인 그림 2-17은 상위 분위로 갈수록 커졌지만 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보장 기여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되므로 계층 간 부담률에 차이가 없었고 연두색으로 표시된 직접세가 누진적인 반면 간접세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간접세는 역진적이어서 양자가 상쇄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의 패널 B는 영국의 재분배 효과를 한국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수혜율을 보면 한국은 영국보다 상당히 낮았는데 현물보다는 연금과 사회부조와 같은 현금 이전에서 차이가 더 컸습니다. 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영국은 직접세와 간접세 부담률이 각각 24%와 15%인데 비해 한국은 6%와 10%에 불과하여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재분배는 영국에 비해 적게 부담하고 수혜도 적게 받는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별로 순수혜의 비율, 즉 검은색 동그라미 그 수혜의 비율을 보면 1분위에서는 두 나라가 비슷해서 자산조사로 수혜의 자격을 따지는 경우에는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2분위에서
10분위에 걸쳐 영국은 순수의 비율이 77%에서 마이너스 51%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38%에서 마이너스 26%로 떨어진 데 그쳐 한국의 계층 간 소득 이전이 영국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림 12-19는 한국의 항목별 복지 지출을 서유럽 전체와 비교한 것입니다. 패널 B는 서유럽의 추이를 보인 것인데 20세기 초까지는 정부 지출과 국방이라든지 치안이 그러니까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국민소득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교육, 연금, 의료, 사회부조 등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1980년대에는 국민소득의 45%를 달했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보통선거의 실시로 대중민주주의가 출현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의 성격이 복지국가로 바뀐 것입니다. 패널 A는 같은 요령으로 한국을 대비시킨 것입니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2022년에 국민소득의 31%로 서유럽의 3분의 2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격차도 벌어져 있는 것은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연금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강인데 거기에는 고령화의 진전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어 연금을 받지 못한 은퇴자가 많았지만 앞으로 연금 수급자 비율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서유럽은 1980년대 이후 정체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늘어나 서유럽과의 격차가 앞으로 더 좁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한국의 복지 지출을 반드시 서유럽 수준으로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림 12-18에서 영국과의 비교에서 가장 차이가 컸던 직접세의 인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세는 누진성이 크므로 계층 간 재분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형평을 높이려면 효율이 희생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 적정한 형평을 어느 수준으로 볼지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고 그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특징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확대라는 이중고에 빠졌고 그 속에서 복지 지출의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12-20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와 서유럽의 1인당 GDP 성장률과 함께 불평등 지표의 장기 추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T10분의 B50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각국의 소득 탑 10%가 바텀 50%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평균하여 제시한 것이고 한국의 경우 탑 1%의 소득 집중도를 보였습니다. 먼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세계와 서유럽의 1인당 GDP 성장률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0년간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높았으며 특히 한국은 이보다도 한 템포 늦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커다란 역U자형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후 서유럽의 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국의 불평등도는 20세기 초에 하락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바닥을 친 후 급속히 상승하여 성장률과는 반대로 U자형을 보였습니다.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를 보인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습니다.
요컨대 20세기 초는 저성장과 높은 불평등을 특징으로 하였다고 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1980년대까지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높은 성장률과 낮은 불평등의 시대였고 그 후에는 다시 저성장과 높은 불평등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복지국가가 출현한 것은 저성장과 불평등 확대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간은 복지 지출이 급팽창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복지국가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서 도덕적 해이와 관료주의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졌고 1970년대 경제위기를 맞아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시도되었고 복지정책에서도 효율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았듯이 1980년대 이후 복지 지출의 팽창이 억제된 것은 그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국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다른 체제로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은 복지국가의 형성에서 서유럽보다는 늦었습니다. 고도성장기에는 교육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면 복지 지출은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의 확대가 복지를 대신한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사회 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복지 선진국을 모델로 하여 후발성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한국이 고도성장기에 기술과 산업발전에서 후발성의 이익을 누려 급속한 캐치업을 이룬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성장으로 인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제약이 있으므로 서구의 복지 지출 수준을 따라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그들의 성취와 함께 실패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적정한 형평의 수준을 정하고 그것과 효율을 양립할 수 있는 복지체제를 디자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리더십이 이전 시기보다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2번째 강의인 저성장 속의 한국경제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한국경제 성장사 강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